우선적 개별적으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담, 정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러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일종의 조언 겸 부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단일화의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바이라, 그리고 또 같은 지역구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가능하면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저는 모든 최종 결정은 이준석 후보에게 다 맡겼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그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단일화 내지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그런 일종의 조언들을 주로 했습니다. 아마 최종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하겠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나 했는데 아마 그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한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당으로 오시면 제가 뭐 나이로는 선배이지만 제가 잘 모시겠다, 그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추후에도 이제 만남의 가능성은 열어놓자고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김문수 후보와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제가 주선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일화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투표에 나가지 않겠다는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 격차가 예를 들면 5% 전후로 좁혀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후보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들까지도 그러면 한번 투표에 참여해 보겠다는 그런 일종의 용기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또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얻은 교훈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영화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남은 2주 동안은 바로 이재명과 그리고 김문수 간의 그런 대결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언을 하셨냐 물었더니 후보님께 직접 물어보신 게 낫다 그래서 방법론단보다는 경험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단일화를 그때 추진하셨던 경험 그리고 추진 안 했던 경험이 둘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미건조하게 좀 그 경험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안철수 의원 당신께서는 또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도,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으신 걸로 보였고, 그래서 뭐 저는 그거야말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아마 저희를 또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완전히 맞상대방 입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에 대한 관점자인 정도가 좀 차이 나는 그 경험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저희 개혁신당은 꾸준히 대선에 이기는 방법론만, 저희는 뭐 당권 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저희는 대선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온 정당이고, 그래서 그거는 유권자들께 공개적으로 이미 결국에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해가지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셨냐, 그것에 반전의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안철수 의원님께는 딱히 뭘 듣고 제가 뭘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았고요. 유권자들에겐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결국에는 유권자분들이 서서히 입장전을 하셔야 된다. 저희 내부 조사나 이런 결과로는 좀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도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의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지난 1차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세게 달아오른 상태라는 걸 저희가 내부조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응해서 기성세대, 또 전통적 보수의 지지자 덩어리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가지고 반전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저희는 내리고, 그런 이기는 전략에 저희는 주목하지,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단일화니 이런 거에는 저희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도 저희 내부에서 전략회의를 하면서 수치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저희는 유권자들께서 빨리 표를 몰아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어제 반농담적으로 김용태 위원장이 저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자꾸 그럼 혼내준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또 우리 만나면 늘상 하는 통상적인 대화를 했고,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그래서 아닌데 이랬습니다. 예. 이게 진짜 따옴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거야 뭐 안철수 의원님이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은 뭐 저도 사실 누차 얘기한 것처럼 대선 경로에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님과 정치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기술진흥에 있어가지고는 언제든지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서로가 속한 당이 다르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들으면서도 뭐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저희는 이 단일화 논의가 반복되는 것 때문에 사실 표심의 집결에 상당한 장애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뭐 선거에 의미 있는 행동 아닐 거고, 저희가 이게 자꾸 이제 정치 과정에 대해 가지고 대중들이 약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게 뭐 돈이 자꾸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 지불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단일화를 할 것이라느니, 아니면은 뭐 이준석이가 뭐 한 자리 받고 할 거라느니, 이런 가설이나 동기 자체가 저희는 다 그냥 부정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실제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준석을 포섭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제가 탈당해서 창당하기 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창당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제가 정치하면서 한 번도 이끌리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의 그 포인트일 겁니다. 저는 여론조사 수치가 지금 2030 위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대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판단한 결과로는, 내부 조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로는 2030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의 맞상대를 가정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로 이준석에게 우위가 있다라는 그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준석 중심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022년 대통령 선거보다 젊은 세대에서 더 강한 결집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데이터를 보고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고, 실제로 지난 토론 이후에 60대 이상에서도 특히 60대 여성 중심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선거할 때 데이터 보고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는 감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께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 오늘부터 그 흐름이 가속화되면은 아마 2차 TV 토론이 끝날 때쯤에는 완연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이 정체되어 있는 선거에서 한번 파란을 일으켜보자라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평생을 수사검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마 수사하시는 분들이 이 수사 대상에게 항상 고지하는 것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편하게 하신 말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항상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고지를 할 텐데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를 지난번에 서울시 행사에서 만나 뵙기도 했고, 김문수 후보를 만나는 것은 지금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날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 기사로 이렇게 통상적인 발언하시는 것들은 많이 보고 있지만, 그게 저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